사실 제가 오늘 제목은 좀 거창하게 했는데 그래도 앞에보다는 뒤에 소곡하는 저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충 막 한번 생각해 본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맨 첫 장에 미신이라고 이래 하면서 이래 했는데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포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을 믿는다. 또 믿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A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데 B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믿기도 또 참 어중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꺼내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전통 문화라 하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고 옛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를 전통 문화를 하겠죠. 전해온 문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문화지만은 현재에 없는 문화를 하면은 그 전통 문화를 할 수가 없는 옛날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문화 중에서 원류로 할 만한 것이 뭘까 찾아보면은 문화도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가락국기에 보면 도입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히 산야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저 위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자이도 산야라 되어 있는데 도자라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도자 또는 도식할 때 쓰는데 많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 그런데 저기서 착정이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우물을 팠다 의미인데 예전에는 대개의 경우 산간에서 흐르는 물을 떠가 먹는 경우가 많고 또는 또 산간에 샘물 같은 것 솟아나오는 샘물을 떠서 먹는데 여기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사람이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가물 때나 또는 가물지 않고 또 홍수가 많이 지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냇물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뭄 때나 홍수 때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서 마셨다는 것은 대단한 문화적으로 보자면은 농경 사회가 성숙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수립 사회라든지 유목 생활을 한다면은 힘들여 우물을 파기가 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물을 파서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은 우물 정자에다 샘천자 해갖고 정천신앙도 생길 정도로 옛날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세 번째 구절에 보면 경전 이식했을 때 밭전자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논답자가 글이 없어갖고 물숫자로 써갖고 수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수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물숫자를 위에 올리고 밑에 답자를 해가지고 밭전자로 써갖고 논답자로 쓰는데
중국에는 답자라는 글자가 없어갖고 수전, 그 다음에 밭은 수전과 반대되는 건 한전이라 해요. 그래서 벼의 종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논벼만 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어릴 때죠. 저는 그때 볼 때 그게 밥변 줄 몰랐는데 커서 형님한테 들으니까 그거는 육도락하는 밥벼다. 근데 여기 보면 저 아래 보면 여기 육독하는 거. 그 우리가 보통 논벼는 저 수도작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굉장히 좀 믿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 있는데 이게는 뭐냐 하면은 그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니 7성이 무만하다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수로왕이 뭐라자면 궁궐 지을 틀을 잡을 적에 그런데 요 7성자가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는 저 7불하고 연결을 많이 씁니다. 7성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사신으로 왔던 동월이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488년에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가지고 조선부락하는 그 불을 짓는데 장문의 불을 짓는데 그것이 신정 동국이 성남에 올 100%다 인용되어 나옵니다. 경기도 상편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선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은 사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은 이성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별성자를 성인성자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정 동부 여의지 성남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두 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는 준비가 안 하고 왔는데 그 9방향 구궁방위를 할 적에 1은 북쪽이고 3은 동쪽이고 7은 서쪽이고 이제 그런 어떤 풍수 지리적으로 방위를 나타냅니다. 이 문화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때가 있으니까 저것을 한글로 옮겨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추석이라는 것은 요즘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추석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는데 이 추석을 불교를 할 적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속절편에 나옵니다. 속절. 그런데 이 속절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하면은 제삿날 이외에 철을 따라서 사당이나 선명에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15일을 추석이라 하는데 수로왕 능묘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성호사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성호사설에 보면은 인삼은 속절편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성호사설을 전체를 보자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보자면은 설명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 얘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에는 우리나라 속절 4가지가 나오는데 얘기에 나오는 건 한식만 나오고 정월 초하루 5월 5일 당호 8월 15일은 얘기에 없다 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묻으면 8월 15일을 꼭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이익 선생이. 그래서 8월 15일을 추석이라 하는데 수로왕 능묘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그 성어사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풍속 사절기에는 묘소에 올라가 재향을 올리는데 태제 이연적 선생과 태계 유황 선생 등 여러 학자들도 풍속에 따라 이를 행하였다. 그러나 한식은 천하의 공통된 풍속이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즉 말하자면 천하의 공통된 풍속이라는 것은 얘기에 실려가지고 천하에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오와 8월 15일 묘소에 참배하는 것도 가락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단오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수롱은 수로왕의 장지 내 무덤 옆에 사당을 세우고 재향을 올렸다 하였으니 처음에는 묘제와 묘제의 구별이 없었던 것인데 그 후 고려에서 가묘 세우는 제도를 만들고 인하여 사당과 묘사에 모두 향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8월 15일 날 묘에 가서 즉 승묘하고 나서 묘에 가서 제사 드리는 문화도 옛날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락국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전통 문화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한가위라고 하는 8월 15일 추석이 가락국 때부터 시작되어가 현재에 전해지고 있는 전통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어사설에 나오는 원문을 실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나중에 한글하고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신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이 조항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만 우리 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조항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게 이제 유일하게 변진조 삼국지 미서동의전 변진조에 나오는데 변진은 지난 사람들과 뒤섞여 산다. 또한 성곽이 있다. 어복과 주택은 지난과 같아. 언어와 법과 풍속이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에는 다름이 있으니 모두 집의 서쪽에 부엌을 내고 조항신을 모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엌 내지 부두막을 할 적에 주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조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 봐도 이 조자가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시, 조, 개, 제, 호서라 되고 그래서 우리 전통 가옥을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눠놓고 보면 오른쪽에 전부 다 보이게 있습니다. 서쪽 편에. 혹시 요즘 새로 짓는 뭐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7, 80년대, 90년대 뭐 요즘도 새로 짓는 집이라도 대개의 경우는 현대화하지 않는다면은 집 오른편에 부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신 보시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얘기 가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공자님이 만들어간 얘기에서부터 이제 세월 따라서 다른 분들이 좀 새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손도 보고 했지만은 이 얘기나 주례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사는 천자, 제후, 대부만이 지낼 수 있는 5가지 제사로 봄에는 호심, 여름에는 조심, 여름에는 그래 개학하는 것은 늦여름이죠. 중유신, 가을에는 문신, 겨울에는 행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신 같은 경우는 성문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얘기하자면 한없이 기니까 그냥 여름에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누가 지내는 거냐?
천자나 제후나 대후가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자, 제후, 대후는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천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게 천자고 제후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제후고 대후가 다스리는 건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국가 가지고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숭선전. 그러니까 우리 수로 왕릉 안에 가면 숭선전이 있는데 그 숭선전 비락하기도 하고 뭐 보통 신도비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그 신도비에 보면은 곰곰이 옛일을 살펴보니 가락국 시조왕에 쓰는 김씨요 희는 수로이시다. 하늘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금의 성스러움이 있었다고 하여 금을 성으로 삼았다고 하며 혹은 소호 금천시의 후예라서 김씨라고 했다고도 하며 또 말하기를 맨 먼저 나시어 백성을 보살핀 시주라서 수로라 하고 그거는 이제 이름을 수로라 하는 겁니다. 수로라 하고 이를 왕호로 삼았다 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말하자면 수로 왕릉에 있는 말하자면은 그 신도비의 서지가 있는 것이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누구 한 사람이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중의가 모아져 가지고 세운 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는 단호 및 중출 15일 상묘는 가락에서 시작되는 그 단호를 더 중하게 여긴다. 수령이라 하면 수로왕의 장지인데 그 무덤 옆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는데 사당과 더불어 무덤을 달리하지 않았다. 이후 고려에 와서 가벽을 세우는 것을 제도로서 허용했다. 그리고 사당과 무덤 두 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 지금은 경양, 양반, 평림, 여항을 물론하고 상원을 대보름이라 하고 정을보름을 추석을 한가해라 하여 가장 중하게 여겨 술과 고기 여러 가지 음식 음성을 가득히 장만하여 상호간에 먹인다 계획한다. 추석 상면은 한식과 더불어 간다. 이렇게 이게 아마 오주 연문 장전상부에 나오는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옮겨봅니다. 오주 양국에 보면은 이 오주 연문 장전상부를 선두는 오주 이규경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른거라고 하는 분으로 정조임금 때 상당히 정조임금으로부터 중망을 받았던 분이죠. 중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금수로 대단히 많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호도 그렇고 8월 15일도 그렇고 가락국 수로 왕릉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이제 앞에 했던 거하고 같은 그 얘기네요. 이게 이제 수로 왕릉에 그 지금 숭선전 신도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숭선전 신도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 이제 이 비문을 지은 성제허선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려 문종께서 수로왕이 등극하신 옛 갑자와 같은 이민년에 지금 주사 김양일에게 특명을 내려 능원을 도숙케 하고 향사를 갖추어 지내게 한 일은 김양일이 지은 비문에 자세히 실렸는데 비문은 아직도 존재하나 비석은 만멸되고 갈라졌으니 가히 통탄스럽다 하면서 이 비문을 쭉 지으니까 김양일이라는 분이 지어놓은 비문에다가 이 떼어갖고 지은 것이 말하자면 성제허선 선생의 신도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러니 그 이전 거는 김양일이라는 분이 지은 것이고 그 이후 거는 성제허선 선생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국 사기 그 열전 김유신 그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김유신은 저 상중하로 나오는데 그 열전에 저기 김유신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장군을 꼽으라 하면 많은 분이 계시죠. 가깝게는 뭐 충무군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또 을지문도 장군도 계시고 수많은 그 유명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았을 때도 대단한 대접을 받았고 돌아가셔갖고도 대단한 이 추송을 받는 분이 김유신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열전에서 그의 시비세조 수로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후왕근무 18년 이민년에 구봉에 올라서 가락의 9마을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그곳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가야라 하였다가 이에 금강국으로 개칭하였다. 그의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구세손 구에 혹은 구차유라고 하는 이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분이 유신의 전조부이다. 그런데 이 김유신이 673년에 돌아가시니까 문무왕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김유신의 비문에 보면 소금천시의 후예락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돌아가신 문무왕 비문에도 보면 신라 사람이 딱 말하자면 소금천시의 후예락하는 말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누가 세우라고 하느냐 문무왕이 김유신의 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갖고 세우는데 그 비에 소금천시의 후예락하는 말이 써졌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자칭 소금천시의 후손이라 하여 기부로 성을 삼았는데 유신의 비문에도 역시 헌원의 후예요 소의 직계 후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 시조 수로도 신라 김씨와 같은 성씨이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또는 수로왕의 출자에 가게 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숭선전비에서도 소호 금천시의 후예라서 김씨를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저 기록을 보자면은 같은 조상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갈려진 집안이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무왕릉, 그러니까 문무왕릉에 세웠던 비석인데 이게 파편이 나가지고 전체 전문이 채우지 안 돼가 있고 일부분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중 조금 그 경주 김씨의 출자를 짐작할 만한 부분이 이제 뜨문뜨문 뭐 빠지기는 빠지도 한글로 옮겨보면 우리 신라 임금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멀리서부터 내려와 화관의 후예로 창성한 터전을 이었고 높이 세워져 바야흐로 융성한 이로부터 이제 저는 가진데 무슨 가진지 뭐 글자가 빠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영의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늘의 제사진에는 투의 후손이 7대를 전하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관 하는데 화관지우는 뭐냐 하면은 영재신농을 말합니다. 영재신농 화덕으로 임금이 되었고 소건전씨는 금덕으로 왕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투는 투 제천지윤이라는 것은 김일제가 죽기 하루 전에 이 투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받는데 그 제후지요. 받는데 그 이제 칠력하는 거는 이제 7세대에 걸쳐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전해진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문헌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무왕 내지 경주 김씨가 소금천씨의 후예가 되는 김일제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수로왕 같은 경우는 김일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소금천씨의 직계 후손이다 이래 하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염제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염제의 또 보시죠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복음도서 집성에 나오는 김씨의 원류에 대한 내용인데 역대의 기중한 역사책을 고찰하면서 김씨 성의 원류를 살펴보니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주나라 신정왕 때의 김투, 한나라 문제 때의 장명의 김왕손이 혹 금천씨라 하니 이것이 그 하나이다. 하우시 위에 순유전의 효도왕의 태자 일제가 한나라에 들어와 시종을 배수받았는데 무제가 김씨를 사성하고 투에 봉했으며 자손들의 명성과 정망이 있는 사람이 무수하니 그 두 번째이다. 당나라 초에 김진평이 있어 변화의 후예부 신라에 내부하였는데 고조 누세의 왕으로 봉했으며 수기를 하였으니 그 세 번째이다. 네 번째는 별 관계가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진평이라는 분은 신라의 진평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고조 당하는 것은 뭐 누구냐 하면은 당나라 고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도서 집성 시족전 말하자면 제361권 변김성 원류하는 데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자료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수서에 나오는데 왕위가 김진평에 이른 개왕 14년에 사신을 파견해서 견사의 방구를 바쳤다. 고조는 진평을 성계부 낙략 공동 신라왕으로 삼았다. 그의 선대는 백제에 부용했는데 이제 뒤에 백제의 고려 정벌로 말미암아 도구려인이 군역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와 신라에 귀화하니 신라는 마침내 강성하여져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을 부용국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용국을 삼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중국의 수서라든지 남사 북자 있는데 보면은 신라는 홀로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백제를 따라 붙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가라국을 따라서 붙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신라에는 문자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실제 문자가 없었겠습니까? 다만 문장력이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이게 그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준비했던 거하고 조금 요거는 수수고 이 부분은 미서 성로지인데 미서 성로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영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분은 수로왕이 42년에 나라를 말하자면 열고 나서 43년 그래 그 이듬해에 통굴로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 이것은 뭐 16난이 머무만한 곳이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불교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16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윤색을 한 게다.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완전 불교식을 윤색을 했는데 이때는
중국에도 불교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수로왕이 불교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위스를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무제 원수 연간에 곽교병을 보내가지고 흉유를 토별하였다. 그리고 곽교병은 오란산에 이르러 그 연을 지나 적의 머리를 베고 크게 포로를 획득하였다. 혼야왕은 휴도왕을 죽이고 건물이 5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항복하였다. 거민을 얻어 돌아왔는데 무제는 이를 대신이라 여기고 감천궁에 진열하여 두었다. 거민은 대략 크기가 1장 남짓하고 제사는 드리지 않고 다만 향을 피우고 예배할 뿐이었다. 이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점점 퍼졌다. 그리고 서역을 개척하느라 이때 무제 때입니다.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대하에서 돌아와 전하기를 그 곁에 신독 일명 천축국이 있어 처음으로 부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애제 때 박사제사 진경이 대월지왕 이존을 시켜 입으로 전수해준 부도경을 배워옴으로써 중국에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넣을 수 없다. 이 끝머리 이 한 구절을 제가 뺄라 하다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본문을 그대로 다 옮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설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승로지를 쓰는 분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도라 하는 건 부처를 중국말로 한역을 하면서 부도라고 합니다. 하고 부도경은 부처의 이제 경전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것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는 오주 연문 장정상곡에 실려가 있는 기록인데 여기 이제 오주 연문 정장상곡에 실려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옮겨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불상이 맨 처음 중국에 들어온 것은 휴도왕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마련했던 금입니다. 사기 흉노전에 곽거변이 농서를 떠나 은지산 천저리를 지나다가 휴도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금인을 얻었다 하였는데 그 주에 사구가 말하기를 이거 사구라 하면 안 사구로 말하지 싶습니다. 말하기를 금인을 만들어 천신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겠죠. 주로 삼고 제사를 지낸 것이니 불상이 곧 그 유법이다 하였다. 한무제는 감천궁에 사당을 세워 금인을 안치하고는 경로신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불상과 근사하기 때문에 진사수사에서 이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니까 진사수사 이런 데는 보면은 불상이 달았고 금인을 불상이 달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소금천시를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금천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천시는 사망 5제 중 5제 중에 한 분인데 동이족의 수장으로 황제의 아들로 이름은 현요 또는 지이며 천국의 나라를 세웠다 했고 청량시라고도 하며 태호 복희시 법을 닦았다 하여 소호라 하였으며 금덕으로 왕이 되기 금덕왕이라 하였다. 이제 이래 보통 소금천시에 대해서 역대 사서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태호 복희가 보통 천왕시, 인왕시, 수인시 말고는 이제 사망오제하게 되면은 태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제, 신농, 그 다음에 황제, 헌은지 3황에 속하는데 이 태호 복희의 법을 닦았다 하는 이 소호가 보면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8사략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소호가 검독으로 이제 왕이었다고 그때 이때 당시에 왕이라 하는 것은 천당을 말합니다. 저기 할 때 봉황이 나타났으므로 관직을 새의 입으로 하니 봉조씨는 벽을 주관하였고 현조씨는 춘분과 추분의 시기를 구별하는 일을 담당하며 백조씨는 하지와 동지를 구별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청조씨는 양기가 만물의 힘을 열어주는 일을 관장하고 저구씨는 사마를 관장하며 축구씨는 사도를 담당했다. 시구씨는 사공을 맡았고 삼구씨는 사부를 관장하며 볼구씨는 사산을 담당하였다. 이 내용은 18사략에 나오는데 이 출처를 어디다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18사략은 원나라 때 지은 책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책은 춘추 그 이제 여시 춘추라든지 이런 책에 자구문이 지은 이제 춘추에서 춘추 좌시전에서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제가 했던 거는 춘추 좌시전에서 그 인용한 18사략에서 이제 이래 따온 것이고 춘추 좌전에 보면은 이제 자구명이 지은 건데 이래 쭉 그 말하자면 그 소금천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춘추 좌전을 지은 자구명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저분이 맹자보다도 한 5살 정도 나이가 적을 겁니다. 맹자 그렇게 맹자 책에도 보면 자구명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분이죠. 그 춘추는 공자님이 지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부연 설명한 것이 춘추 좌전, 춘추 좌시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 원령에 보면은 이 얘기 원령은 뭐냐 하면 천자나 제후나 대부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을 매달 지내야 되는 것을 규율 하나의 법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맹추, 그 다음에 중추, 하추, 제추가 되고 하는데 그 일자는 정신에 해당하며 제는 그러니까 소호이며 시는 욕수라 하였고 그 주에 소호는 백정의 임금인 금천시이고 욕수는 금간의 신하로서 소시의 아들 해이다. 그러면 저희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락국을 갖다가 나중에 가야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개칭하는 국호가 금강국이죠. 금강국인데 그 금강국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레이즈가 이 금관의 신입니다. 금관 지신. 그러니까 소호는 백정의 지분이라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모형으로 치면 금은 그 이제 금은 색깔로는 흰색 그러니까 백정이 되겠죠. 흰색이고 또 계절로는 가을이고 그러니까 또 맡은 지역을 치자면 서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천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나 춘추 이런 데 보면 소 근천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역대 고인상 해삼에서 중국에서 이 역대 인물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얻어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기관은 그러니까 벼슬은 새로서 하고 왕이 된 덕은 금이다 이렇습니다. 왕덕이 금.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 제덕, 필지, 부연제 그 해음이라 해가지고 이 소금천시의 그 어떤 왕이 됐다든지 또는 그 다음에
그분의 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얘기에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얘기에 보면은 앞에 이야기 쭉 했던 것은 얘기 이 중에서 골라 뽑았는데,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맹추지월 일에 제익 홍근성중 반필중 함수 이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에 보면은 소호가 백정신군이고 금천시라 한다. 그 다음에 녹수는 금관지신인데 소호씨의 아들이다. 아들 해야 이렇게 하면서 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얘기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 원령에 보면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여기 얘기 원령에 보면 맹추, 중추, 개축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면 7월이 맹추가 되고 8월이 중추, 그래 우리가 중추 갔을 거죠. 9월이 개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금이고 색깔로는 백이고 방위로는 서고 계절로는 가을이고 하늘로는 서천을 다스리는 천자로서 궁굴 안에 명당의 서쪽 건물 중앙으로 거처를 옮기고 수레에는 육로를 타고 수레를 끄는 말은 백락으로 하며 백기를 싣고 흰옷을 입고 백곡을 배용하고 뼈, 고기, 개고기를 먹으며 들어서 금수하나 깊게 하는 풍속을 만들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진 삼국지 변진조에 보면은 이 변진 사람들은 그 금을 좋아 안 하고 옥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도 혹시 뭐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은 흰옷을 입는다는 것도 우리 한민족들이 백이민족이라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풍속도 또 깨 먹는 풍속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향교에 다니는 분들은 개고기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런 데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18사략. 이거는 19사략에서 나오는 걸 나가는데, 태호복희시. 태호복희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태호복희시. 성이 풍시입니다. 몸은 뱀같이 생겨가지고, 몸은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던지 이렇게 쭉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소호가 닦은 게 태호 복희의 법을 닦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유락하는 말도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 몇 페이지 정도 글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염제신농이 나오죠. 염제신농.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빠뜨리고 갔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태호복희라 하는 부분이 보면은 여기 보면 결성문자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성지. 아주 상고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제신농씨는 화덕으로 왕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풀을 맛을 봐갖고 약초를 시험했다 하는 분이 영제신농인데, 이분이
독초에 중독돼서 제가 차를 먹고 해독을 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일종의 전해지고 있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한의학에 보면은 황제 내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제 내경 칼집에 나오는 그 황제가 여기에 나오는 황제입니다. 황제헌입니다. 이분은 토독으로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누르 황제 그 중앙을 토락하고 색깔로는 황이고 뭐 이러는데 이분이 황제헌은이고 황제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소금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기본적인 그 어떤 이론이 황제헌은에서부터 나왔다 이래가지고 맞고 안 맞고는 둘째고 하여튼 한의학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소금천시가 나오는데 금속으로 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현성 상모는 이 아래에 보면 넛을 만졌는데 만일지면 그라기에 저녁 무렵에 밝은 그 태양, 그 태우는 아주 밝은 태양이라면은 한낮의 평의 태양이라면 이분은 그 저녁 무렵에 해가 서산에 이제 진락할 때 지기 전에 뭐 한 두 발이나 이래 세 발이나 남아 있을 때처럼 아주 그 밝은 것을 나타내 버리다. 그래서 소호락한다. 그러니까 태호는 한낮 태양처럼 아주 밝으니까 태호락하고 이거는 소호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부연 설명한 게 이름은 현유고 황제의 아들이다. 또 말하기를 청량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그 절비할 때 공세가 왔기 때문에 새로서 말하자면은 조기간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 천자문에도 나오는데 이 세계에서 관직에 나가가 벼슬살이 하는 사람을 벼슬이다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사람이 뭐 좀 하면 닭벼슬도 벼슬이가 하면서 이제 핀잔 줄 때도 하는데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새의 이름으로 했던 데서 연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슬아치 그래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중국은 황제라 각각 천자의 대표적인 문장이 용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현재까지 공항으로 문장을 삼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현재도 우리 대통령 문장 같은 게 보면은 공항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뭐 스토리텔링 하는 분들이 재미나게 쓰면은 많은 얘기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요거보다 조금 덜 했는데 이걸 좀 보니까 제가 이 처음 보낸 자료이 싶은데 그하고 복음도서 집성을 잠깐 한번 보면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면은 복음도서 집성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청나라 옹정제가 만든 책인데 중국에서 만든 책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거는 사고전서고 그거는 이제 걸륭제가 만든 책인데 우리 정조임금이 그걸 수입하려고 사신을 특별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보냈습니다. 논한 이유는 중국에서 만들기를 내질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는 여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정조임금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꼭 수입을 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고금 도서 집성을 한 지를 구해왔습니다. 구해왔는데 저기 이제 우리 인제대학 도서관 내부에 가면은 저 책이 두께가 제가 수백 페이지 되니까 이래 되어가 있는데 그게 80권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한 집이. 그래서 한 벽면에 아주 가득 되어 가지고 저걸 이 책을 찾으려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글로 조금 더 한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험정 고금 도서 집성 가는데 이거는 이제 천자가 직접 명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황제가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씨성에 대한 것을 모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한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원사 이런 거 쭉 예를 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주나라에는 김투가 있고 한나라에는 김일제가 나오는데 김일제가 한나라에서 이제 김씨성을 사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나오고 쭉 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들 쭉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 천하를 다 뒤집어봐도 소금천시 김일제의 후손이 우리나라만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영재신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후손들이 있는데 진주강씨들이 대표적으로 그 영재신농의 직계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초에 김진병이 당나라 초에 김진병이 있었는데 변한의 여외국 신라 말하자면 신라에 내부해가지고 고조 누세의 왕으로 봉해졌다. 그래가지고 수비를 했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책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드는 책을 그것도 왕명으로 그 천자의 명으로 만드는 책에 보면은 나름대로 쭉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 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이면은 저 이제 그 후손들이 조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인쇄를 하고 왜곡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 책은 뭐 청나라에서 만들 적에 우리 뭐 조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닐 끼고 저 책이 한 그 사고 전서의 약 한 8분의 1 정도 분량 약 한 10,000권 정도 됩니다. 10,000권 정도 되고 사고 전서는 그보다 훨씬 많죠. 뭐 한 8만 권, 6만 권 그래서 한 8만 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대학에 김해선 아마 인제대학에 유일할 겁니다. 그 인당문고에 가면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면은 다른 거는 둘째치고 중국이라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책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책이 이제 갖추어질 때에 기본적으로 청나라의 사조하고 맞지 않으면은 아예 누락을 시키거나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싣고 하는데 하여튼 좀 이름난 책들을 전부 다 모은 것이라면 고금도서 집성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갖고 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고 전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문에 올라가 있고 여기는 아주 발췌했는데 일종의
류서라고 하지만은 저것도 나름대로의 그 백과사전으로도 오늘날로 치자면 백과사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가 있는 유서 중에서는 최대 분량입니다. 우리 뭐 버릴 테니까 백과사전 이런 거 갖다 대도 모르는데 분량면에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 삼는 정신으로 저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느냐 하면은 당나라 때 소동파라는 분이 그 신라 사람들한테는 책을 팔지 말았고 합니다. 그 정보가 좋은 정보가 넘어간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량이 천하의 대문장가인 당송팔대가 중에 한 분인 그 소식이라 하는 소동파가 신라 사람들한테는 책을 팔지 말았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이 독서력이 있었는데 그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가지고 명나라 거치고 해서 청나라 때 와서 영토도 제일 넓어질 뿐 아니라 모든 문화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발달했을 때 국력을 최대한 줄이고 만드는 것이 옹정제가 만든 것이 고금도서 집승이고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완판을 한 것, 그 완성을 시킨 것이 이제 사고전서가 됩니다. 이런 한 책들 속에 우리나라의 그 고대사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래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 자료들이 산재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최근에 중국 역사서 그러니까 서경 상서라고도 하죠. 서경에서 우리나라의 당군에 비정할 만한 부분들을 발췌해 갖고 논문으로 실어가지고 KCI 그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던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고대사가 상당히 그 재미난데 이것을 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가야사를 연구를 하면 안 된다. 한 말로서는 하면 안 된다 말은 못 하겠지만 처음에는 가야사를 연구하면 안 된다 말한 분은 이병도라는 분이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연구하면 안 된다 하는 분은 없어도 이 가야사를 연구를 못하도록 결정적이라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친 분이 이병도다가 1962년도에 수로왕보락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수로왕은 실존 인물이지만 가락국의 시조는 아니다. 가락국의 시조는 가야의 시조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가야의 시조는 한 3세기경 정도 되는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허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1963년도에 무엇을 발표하느냐 하면 수로왕릉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는데 지금의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은 수로왕릉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동상동 그 시장통에 그 보면 연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간 좀 이런 높은 그 분수대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수로왕릉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이후로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입만 열면 삼국사기도 서기 300년 이전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의 기록도 없다. 그 다음에는 가락국기는 1년 스님이 윤세를 했다. 왜냐하면 그 가락국기를 자세히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그 무슨 시나리오나 희곡 쓰듯이 하려 해도 어려울 정도로 참 재미난 내용들이 아주 그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는 꿈도 못 꿀 시기에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가락국기의 내용을 부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가야락하는 나라는 있기는 있었는가?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락하는 나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그 근거가 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이 아니면 가야락하는 말은 중국 사서에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사서에도 없고 오직 나오는 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지 못하고 삼국유사의 기록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떠느냐 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랬을 것이다. 그때는 사실은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것으로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김유신을 하나 예를 들자면 삼국사기 열전이 10편으로 나누어지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편을 김유신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신을 10편 중에서. 그런데 그 열전 10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다 50명입니다. 그러니까 10편 중에서 3편을 김유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7편에 대해서 49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량면으로 보자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도대체 김유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 열전에 한 편만 해도 대단할 텐데 1, 2, 3편을 할애하고 다른 사람은 49분을 7편에 나누어서 조금씩 번역했다 하는 거 보면은 김유신의 일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얘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김유신이 경주 김씨도 아닌데 그것도 망한 나라의 후손인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그 지면을 할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한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월 단오라든지 8월 추석이라든지 하는데 이 문화가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잊혀졌지만은 성호사설이나 오조연문장전상부에 오조연문장전상부는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성호사설도 마찬가지고 그 실려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대식의 것을 인용하면서 다른 데도 어디를 봐도 추석이 뭐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다 하는 문헌이 이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락국에서 비롯된 한국 전통 문화의 한 원류겠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